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법관이 재판을 하는 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심판을 하는 일, 그리고 대통령이 그 직무에 따른 임무를 다 하는 일, 이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임무를 맡아서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들, 공무원들은 맡은 바 임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된 것을 기념하여 100일 잔치를 한 것으로 국민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기 좋다고 여기는 국민에게는 별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노여워하는 국민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다가 5월 10일을 기념해서 매달 10일이 될 때마다 취임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불만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가지 일러두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는 1등상을 탄 것도 아니고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잘나서 받은 그런 어떤 그 상으로 받은 자리도 아닙니다. 단지 일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일을 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당선이 된 것을 가지고 기념하고 축하 파티를 하고 날짜를 헤아려 가면서 무슨 취임 며칠이니 취임 몇 돌이니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해했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보궐 대통령이어서 그 임기가 짧다고 하더라도 정식 대통령과 동일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그 회에는 법관의 중립 의무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독일 기본법 제92조에는 사법권이 법관에게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의 귀속 주체가 법관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독일과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법관은 재판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텐데 헌법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곧 법원에서
법관이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법관에게는 심판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원조직법 제7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법원하고 아주 유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관이 있는데 그들은 재판관이 아니라 심판관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재판을 할 수 없는데 그들을 재판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의 오류이지요. 게다가 그들이 심판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심판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의 법관에게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이 부여한 특정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심판권도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그 법관에게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했죠. 그 독립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법관이 주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법에 의한,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관이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그 생물체로서의 신체를 지니고 있는, 그리고 법관이라고 하는 그 법관의 공무를 수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법관이 아니었던 시간, 또 법관으로서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연인인 인간이죠. 그런데 이 자연인이라는 것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하나의 신체를 지니고 있는 그 존재가 그러한 일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보장이 됐고 또 그것이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그 법관 자신이 그의 어떤 그 정신적인 활동 혹은 기호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어느 쪽으로인가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즉 아무 특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개성이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그가 어느 쪽으로인가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경우에 과연 그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외부적인 독립이라는 것은 어디에 구애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외부적인 것은 지켜지더라도 내부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특정 사안에서는 무조건 어떤 결과를, 어떤 결론을 선호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이야기하는 이 중립성,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에게 아무도 강요하지 말라, 이런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법관 스스로 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무를 법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조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이 중립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법관들을 보면 집에 그 서류를 싸가지고 가서 살펴본다는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던 때가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각 법관은 자신의 그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주사라고 하죠. 7급 공무원들, 또 그보다 더 그 하급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재판 업무를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판단이 과연 법관의 판단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정도로 이제 그들이 업무가 과중해지면 해질수록 더 이러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대통령이 연설문을 자신의 정치적인 철학을 담아서 연설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연설문 작성자가 좀 다듬어서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연설문 담당자가 아예 있고 주문 제작을 하는지 아니면은 제작해 놓은 것을 보고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이 처리가 되고 있죠. 이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법관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모든 서류를 다 살펴보고 자신이 심증을 굳히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업무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 법관들이 그러한 사명감이 좀 부족해진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관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나 발휘하고 있는지 사실 평가할 기관도 없고 또 그쪽은 워낙 좀 가려져 있는 세계죠.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법관들이 일반 근로자들처럼 마치 근로 3권을 주장할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하고 또 개혁을 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법부라고 하는 곳의 그 특성과는 많이 달라진 그러한 모습인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법관들을 보면 말로는 법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나는 민족주의파 법관이다. 나는 사형 반대론자 파에 속하는 법관이다.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파다. 나는 인권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파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룹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룹이 만일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그룹이라면 그것은 그룹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룹은 분명히
그룹의 안과 밖이 구분이 되는 그러한 성격의 집단이죠. 즉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법관이라고 함은 그는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법관이다. 색깔이 분명한 법관이다. 따라서 그에게 법적인 판단을 맡겨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까지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관의 판결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그 정의라 그러죠. 마음이 끌리는 것. 그 정의 가는 방향으로 판결이 기울면 안 됩니다. 또 어느 당사자에게 우리가 그 법정에 나오는 그 대립하게 되는 양측, 그러니까 특히 그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당사자라고 하는데 그 중의 어느 당사자에게 호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판결을 정의롭게 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죠. 또 어느 당사자에게 호의적이어서도 안 되지만 악의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특정 피고인에게 분개하든지 혹은 그의 행위를 보면서 특히 혐오하든지 해서는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듣기에는 왜 그럴까 싶은 기준을 한 가지 더 소개하지요. 법관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판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법관의 잣대를 그쪽으로 옮기면 그것은 이미 공정한 판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법관은 자기 자신의 이러한 내적인 편향성, 어느 쪽으로 기우는 성격, 이것으로부터도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관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정치적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되지 않은 정치적 활동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관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그 기준이 나뉘어서 부과되어 있습니다. 책임으로서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공무원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정치적 활동은 자유롭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관은 공무원 가운데에서도 아주 특유의 공무원이고 이러한 점에서는 그 세 개의 통치기관, 입법부, 사법부, 그 집행부라고 하는 정부, 이 세 개의 통치기관 또 이 세 개의 정부에 속해 있는 공직자들은 법관과 거의 유사한 그러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은 정치적으로 그 금지되어 있지 않은 활동을 할 때, 그때에도 정치적으로 그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치적인 활동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하게 역시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법관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독일의 그 경우를 한 가지 소개하죠. 독일에서는 법관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명확한 금지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나온 서독의 사법질서라는 자료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법관은 법률을 벗어나서 계급 투쟁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소외자 또는 소수자의 보호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혁명가는 법관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점은 문명국의 어느 나라에서나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21세기의 어느 나라에서나 다름없이 똑같습니다. 이 점에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법관, 이들은 소외자나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악이고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왜 소수자 보호가 좋은 일이 아닌가 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국민을 차별하는 수단이고 독재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법관은 사회혁명가여서는 안 됩니다. 사회혁명가라는 것은 이미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밖에서 우리 5천만 국민의 헌법과 법률을 깨부수겠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던 그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국가기관 밖에서 그리고 시민들, 국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웃을 보살핀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공직자가 소수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 맘대로 하겠다. 내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내가 국민으로부터 일하라고 받은 권한을 내가 적선을 베풀고 싶은 자에게 베풀고 내가 지원하고 싶은 내가 보기에 좋은 세력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 정치이고 그것이 바로 독재인 것이죠. 이 경우에 소수자를 제외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절대 다수의 국민은 바로 그러한 소수자를 보호하겠다는 사회혁명가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법관이 되어야 하겠는가? 지금까지 법관은 밖으로부터만 그 특별한 곳에 구애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개성 때문에 특별한 곳에 구애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죠. 이제 법관이 갖춰야 될 그 요건,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법관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관이 대한민국의 통치기관 중에 하나인 사법정부의 구성원인 법관이 대한민국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두고 다른 나라를 살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사법정부란 것은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만 인정되고 존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벗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누구나와 동일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죠. 그에게는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그에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중대한 임무 같은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인정할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요건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관이나 대통령이나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의 의지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헌법주의를 평생 수호할 것을 다짐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관에게 헌법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법관 자신이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관이 외부의 영향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살림꾼인 국민이 여기에서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나이 든 사람을 보게 되면 나이가 들었다. 그리고 그가 성별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서로 남남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또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호칭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호칭은 과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고 어느 특정 지역에 흔히 그 집성촌이라고 하죠. 한 집안이 모여 살 때 마을 사람 모두가 좀 따지고 보면 다 몇 촌 몇 촌 하는 집안일 때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과학 문명이 대단히 발전해 있고 그리고 각지에서 모여서 서로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남남끼리 그러한 호칭을 부른다는 것은 대단히 그 서로 관계를 좀 좋게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남녀 구분도 제외하고 노소 구분도 제외하고 그냥 국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살림꾼인 어떤 국민이 어느 날 오후 7시가 넘어서 마트에 갔습니다. 그 생필품을 파는 마트에 갔는데 그때 수산 코너에 있던 직원이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 좀 할인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홍합 2팩에 4,000원이라고 외쳤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냉장고 안에는 마침 홍합이 4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는 가격이 다 달랐습니다. 2팩은 2,500원, 2,700원, 그리고 나머지 2팩은 3,500원, 3,800원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격이 비싸면 홍합이 좀 더 많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살림꾼인 국민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 중에서 어느 홍합 2팩을 선택해서 가져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빨리 해서 다가갔는데 그곳에 도착한 것이 자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등 뒤에 한 사람이 더 와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살림꾼인 국민이 3,000원대의 홍합팩 2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등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2,000원대의 홍합 2팩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 국민들은 이런 소소한 데에서 가벼운 딜레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이웃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 먼저 온 사람이 그 3,000원대의 큰 그 포장 1개와 2,000원대의 작은 그 팩을 1개씩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한결 흐뭇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일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2번째로 도착했던 사람이 아주 그 기분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물론 뒷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 그곳에 도착을 해서 물건을 고르게 되었다면 그러면 산업사회의 논리에 충실해도 될 것입니다. 3,000원대의 홍합 2개를 육심산업계 집어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좀 민망한 기분이 들지는 않겠습니까? 그 수산 코너의 직원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눈치 보게 되는 일, 또 우리가 이렇게 욕심대로 행동을 할 때 느끼게 되는 무엇인가 분명치 않은 그러한 찜찜함, 이런 것을 우리 양심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은 우리들 성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양심을 지니고 있기 마련인 것이죠. 또 마트에서 경험한 사례를 한 가지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마트에 그 깊이가 한 20cm 정도 되는 그러한 윗부분이 그 덮개가 덮여 있지 않은 그 노출형 어항이죠. 그 수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조 앞에는 만지지 말고 그 눈으로만 보세요 하는 그 주의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것을 보면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아이가 그 물고기 꼬리가 그 발레하는 사람들이 입는 무용복처럼 그렇게 화려한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물고기가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입을 뻐끔거릴 때마다 이 꼬마 아이가 꾀를 냈습니다. 무엇인가 건드려 보고 반응을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계속 입으로 바람을 세게 불었습니다. 물고기에게. 그러면 물고기는 놀라서 달아나고 이런 것을 반복했죠.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여성은 그 아이의 보호자인 국민은
그 아이에게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어른인 국민이 이 아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 말도 없었는데 혼잣말로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부는 것은 괜찮지 이러면서 혼잣말을 했죠. 그리고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즉, 만지지 말라는 말은 금붕어에게 입으로 바람을 부는 것도 안 된다는 뜻이다. 즉, 금붕어에게 어떤 영향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아이는 순순히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러한 동작을 멈췄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그 설명을 하면서 주의를 주지 않았을 때도 아마도 그 아이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았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또 아이의 양심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 이제는 다시 법관의 양심으로 되돌아가기로 합시다. 그러면 법관에게 요구되는 양심도 마트에서 홍합을 고르는 사람의 양심이나 또는 물고기에게 입으로 바람을 불던 어린이의 양심과 같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 양자의 경우와 법관의 양심이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법관의 양심은 법관 개인의 양심과 동일한 것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 해적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정말 해적 생활을 해본 사람이 법관이 되어야만 그래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앙이 없는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기 쉽지요. 채식주의자는 육식을, 생고기를 특히 먹는 사람을 불결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강한 그런 예를 들어보면, 노란색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까지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그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혹은 무엇인가를 싫어하는 기호라고 하죠.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너무나 자기에게 자연스럽고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것에 좌우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자연스럽고 자기가 더 편하고 좋아하는 이러한 기호와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헌법과 법률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법관은 긴 세월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계속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기호에 좌우되는 이러한 개인의 양심은 법관의 양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지 노란색 옷을 입고 법정에 나갔다는 사실 때문에 무죄로 되어야 할 그러한 사건이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10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 법관의 양심,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걸 마인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바로 법관의 양심, 또 공직자, 공무원의 양심, 그것이 리걸 마인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직자를 임명할 때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 공직자를 임명하면서 매우 그 곤란을 겪었죠. 이것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직업별로 배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소수자를 대변할 일정한 비율, 여성이 좀 적으니까 여성을, 어느 지역 출신이 적으니까 그쪽 지역 출신을, 또 과거에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그 비율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리걸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법관의 양심을 이야기하면서 중립의무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법관의 중립의무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죠. 여러분도 종종 볼 수 있는 생활 속의 장면을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번은 버스 정류장에 걸려 있던 석가탄일 초파일 등이죠. 그 등 하나가 고리 부분만 남아있는 채 다 찢어지고 훼손돼서 없어진 그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혹시 누군가 불교 행사를 위해서 연등이 거리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불쾌감을 느껴서 부숴버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만일 정말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겠죠. 그런데 특히 그것이 잘못된 일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별로 예쁘지도 않은 플라스틱 연등을 불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만 다니는 곳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거리에 주렁주렁 걸어 놓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러한 설치물을 파손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웃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이든 혹은 알지 못하는 이웃이든 이웃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신앙의 차이, 신념의 차이, 그리고 습성의 차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자주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불편해하는 것일 경우에는 되게 빠른 시일 내에 그 불편은 해소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오직 나만 그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남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대가로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부담인 것입니다. 한편 그렇기에 자기 자신이 참을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참아야 하는 부담을 지우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하겠죠. 공중도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밀어서 문을 여는 문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문을 힘껏 밀어 젖힌 다음에는 반드시 그 자신의 뒤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문에서 손을 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저 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그것이 몸에 익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리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의 처신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남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법관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데 일반인과 법관의 차이점은 법관이 자기중심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은 판단 자체로서 남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법관에게도 신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습성의 자유 같은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마치 그러한 자유가 제한된 사람처럼 스스로를 단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법관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지키는 태도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법관 스스로 이러한 중립 의무를 잘 지킬 것이라고 법관을 믿고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함께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어린 시절 나의 아버지의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액자에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유명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글귀의 의미를 물었고 아버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그러한 일 하나하나에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 그 반대의 경우에도 기뻐할 일이 아닌 거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것을 소개하지요. 네가 어디로 가고자 한다면 갈 것인지 아니면 가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것을 네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된다. 비가 오더라도 외출하기로 결정했으면 가는 것이다.
비에 젖는 것이 대수이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제멋대로 내리는 비를 탓하는 잘못을 종종 저지르고 있죠. 생각해보면 흙에서 뽑아놓은 채소는 썩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욕심을 부리기 마련이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탓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들 이러한 이치를 잊고 흙에서 뽑아놓은 채소가 썩지 않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욕심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러한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났을 때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때없이 내리는 비를 탓해 보아도 그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만일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려면 제때 경고하고 제대로 감시하면 되는 것이지 저절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는 그러한 희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법관을 잘 감시해야 합니다. 법관 스스로 법을 어기지 않는지 우리 전체 국민이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엄격하게 날카롭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감시하는 일은 법관만이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를 지지하고 공직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일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공직자는 항상 우리가 엄격한 눈으로 엄하게 바라보면서 혹시 법이나 정해놓은 것을 어기지 않는지, 혹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지 하는 것을 언제나 지켜보고 즉시 잘못을 지적해서 더 이상 그러한 잘못이 커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꾼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주인의 당연한 책무인 것이죠.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